70살이 넘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자녀의 걱정이었습니까? 손자의 학원비였습니까? 아니면 며느리의 눈치였습니까? 당신 자신을 위한 생각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그늘 아래서 태어나 전쟁의 포화 속을 걸어왔고 가난이 일상이던 시절을 견뎌냈으며 대한민국이 폐허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의 삶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남의 시선 속에서 소멸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족을 위해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과연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서입니까?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죄책감이라는 오래된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젊은 시절 이타심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고귀한 덕목이라고 믿었습니다. 남보다 먼저 베풀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의 필요는 가장 마지막에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90이 넘어서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베푸는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고갈됩니다. 그리고 고갈된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도 아니며 도덕 강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나는 다만 오랫동안 아무도 당신에게 해주지 않은 말을 하려 합니다. 100년의 삶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늦게 배운 진실을 나누려 합니다. 70이 넘었다면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나는 25살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서 있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린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내가 굶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따뜻하게 하겠다고.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나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희망조차 희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돌아오는 삶을 수십 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밥을 굶은 적도 있었고, 낡은 외투 하나를 몇 해씩 꿰매어 입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새 옷을 사줬습니다. 그 시절의 부모라면 누구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당연한 것을 넘어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자라고 손자들도 제 길을 찾아간 뒤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직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를 지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자식을 키웠고 아무런 복지제도도 없는 시대에 오직 두 손으로 가정을 일궈냈습니다. 그 희생은 진짜였습니다. 그 사랑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변에서 목격한 것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70이 넘고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자식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건강보다 자식의 성공을 먼저 걱정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나 마음 편히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너무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나머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조차 낯설고 두렵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슬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안타까웠습니다. 희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더 이상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고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비롯될 때 그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조용한 폭력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줄 아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희생 끝에 비로소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사용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바친 세월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남은 삶마저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오래전 나와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교사로 살았고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왔고 번듯한 직장을 얻었으며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80이 넘었을 무렵 나는 그에게서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좀처럼 자신을 위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생겨도 애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라고 했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괜히 돈 쓰는 것 같아서 라고 했습니다. 손자 생일 선물을 사면서는 기뻐했지만 자신의 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겨울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명은 신부전이었지만 나는 그가 진짜 무엇 때문에 먼저 떠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죄책감이란 본래 사랑에서 태어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충분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인을 배려할 줄 안다는 증거이며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책감이 한계를 이룰 때 시작됩니다. 마땅히 느껴야 할 경계를 넘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일에 대해서까지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이 됩니다. 소리도 없이 냄새도 없이 매일 조금씩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이 독에 중독된 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욕심 아닐까? 나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그분들의 가슴을 조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임 속에서 그분들은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손자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갖고 싶었던 것을 산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당연한 것 앞에서 이토록 망설이는 걸까요? 나는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그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죄책감이었다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며 보낸 그 수많은 밤들이 내 삶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이었다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죄책감의 절반은 아마도 당신의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좋은 부모, 좋은 어른, 민폐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당신 안에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습관입니다. 감정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조금 더 아끼는 것, 그것이 가족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치지 않고 오래 살아있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는 평생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단에 서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가지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 진정으로 단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관계가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반드시 부유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집안 출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는 한결같이 한 가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품위,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풍겨나오는 조용한 자존감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보며 자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를 보면서 자신이 늙어가는 방식을 배웁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신을 대하는지를 보면서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어떤 교훈보다도 훨씬 더 깊이 새겨지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노년 내내 자신을 뒤로 미루고 눈치를 보고 몸이 아파도 참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녀에게 미안해하며 살아간다면 자녀는 그 모습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나이 든다는 것은 자신을 지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뒤 그 자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노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70이 넘은 부모가 아침마다 일어나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자녀가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는 단순히 부모가 행복해 보인다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나이 드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믿음이 심어집니다. 인간은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나는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은 쓰면 없어집니다. 좋은 시절도 있고 나쁜 시절도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배운 삶의 태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지, 어떻게 품위 있게 나이 드는지,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자녀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어떤 유언장보다도 값진 유산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제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품위가 곧 그들의 뿌리입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승무원이 반드시 안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옆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짧은 안내 문구 안에 노년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방파제라는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방파제는 거센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그 덕분에 방파제 안쪽의 배들은 안전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방파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도는 거침없이 밀려들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집니다. 노년의 부모가 바로 그 방파제입니다. 건강하고 자립적인 부모는 가족 전체를 지탱하는 조용한 힘입니다. 그러나 그 방파제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아 서서히 부서져 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을 잃은 노부모를 곁에서 돌봐야 하는 자녀의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가정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간호하는 것만큼 소진되는 일도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자녀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이 자녀를 그 무게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나이 또래의 어르신들 중에는 병원 가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라는 이유로 몸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마음이 오히려 가족에게 더 큰 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이상을 일찍 잡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 오래 방치되면 가족 전체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앗아가는 큰 위기가 됩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를 위한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경제적인 자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는 일은 최대한 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는 순간 관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하면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가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이 쌓이면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납니다. 나를 경제적으로 지키는 것은 나의 존엄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결국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사려 깊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건강할수록, 당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될수록, 당신이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을수록 가족 전체가 더 단단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둘은 하나입니다. 나는 95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나를 사랑했는가? 라고.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했고 학생들을 사랑했고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나를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베풀어야 한다고, 더 강해야 한다고. 그 채찍 아래서 나는 성장했지만 그 채찍 아래서 나는 또한 조금씩 나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 나는 솔직히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의 삶을 살고 나서야 나는 그 말의 깊이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채워져 있습니다. 내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베풀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스스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결핍 속에 있습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집착하고 인정을 구하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지워갑니다. 그것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갈증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헌신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관계에서 더 깊이 상처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그 상처는 너무나 깊고 쓰라립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들이 준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을까요? 사랑을 주면서 속으로는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희생하면서 속으로는 감사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나 역시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먼저 채운 사람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것은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강요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인정에 대한 갈망도 아닙니다. 그저 풍성함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빚진 느낌도 없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돌려줍니다. 나는 이것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90이 넘어서야 비로소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 자신에게 인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숨쉬는구나. 오늘도 내가 여기 있구나. 그 단순한 사실 앞에서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나는 비로소 주변 사람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되었고 실망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억지로 연결되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내가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타인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른을 넘겼다면 이제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십시오. 오랫동안 수고했다고 그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 왔는지 당신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자신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모든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제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이 단순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오랜 세월이 모든 것을 조용히 걸러주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토록 복잡하게 느껴지던 것들이 지금은 아침 안개가 걷히듯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 속에서 내가 가장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생의 희생이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다는 것, 죄책감이 사랑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된다는 것,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결국 가족 모두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 5가지는 내가 수십 권의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105해의 삶이 몸으로, 가슴으로, 때로는 눈물로 가르쳐준 것들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며 속으로만 삼키신 분이 계십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며 가족을 위해 또 하루를 버티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수고로움이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소중함을 스스로 인정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녀가 고맙다고 말해줄 때까지,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기다림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허락을 내리십시오. 쉬어도 된다고, 즐거워해도 된다고, 갖고 싶은 것을 가져도 된다고, 가고 싶은 곳에 가도 된다고, 나만을 위한 하루를 보내도 된다고.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입니다. 당신이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는 105해의 삶을 걸고 보증합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입니다. 때로는 거세게 흐르고, 때로는 잔잔하게 머물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굽이칩니다. 그러나 어떤 굽이를 돌아도 강물은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굽이를 돌아왔고 앞으로도 몇 개의 굽이가 더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굽이들을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 자신의 속도로, 당신 자신의 방식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남은 날들이 조용하고 단단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날들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삶이란 소란한 증명이 아니라 조용한 귀환입니다. 가장 먼 곳을 돌아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